이번 영상에서는 리마 Less is More for Alignment 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논문 타이틀은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현재 어디 학술대회라든지 저널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카이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URL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논문 첫 페이지를 따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저자들은 이제 메타 소속의 저자들이 되겠고, 이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든지 아니면 사우슨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등과 같은 다른 이제 학교 쪽 사람들도 저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전학습이 완료된 언어 모델을 줄여서 pre-LM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 pre-LM은 특정 타스크가 아니라 좀 제너럴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너럴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이 완료된 pre-LM을 특정 타스크에 적용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해당되는 특정 타스크, 특정 도메인에 대한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보자면, pre-LM을 특정 타스크 혹은 스페시픽 도메인에 대해서 얼라이닝 하는 것이다, 혹은 얼라인먼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pre-LM을 얼라인먼트를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러닝에 의해서, 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러닝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기반한 파라미터 학습, 그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죠. 이 파인 튜닝에 의해서 얼라인먼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인코더 베이스드 pre-LM에서 활용이 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BERT 계열의 언어 모델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in context learning. 사실은 in context learning보다 in context inference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in context inference, 퓨샷이나 지로샷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얼라인먼트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디코더 기반의 혹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오토 리그레시브 pre-LM에서 활용이 됩니다. 디코더 기반뿐만이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진, 소위 말하는 인코더 디코더를 함께 가진 방식의 pre-LM에서도 종종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목표했었던 특정 타스크나 도메인에 대하여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의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밖에 없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정답이 주어진 채 학습이 실제로 파라미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성능을 대체로 보일 수밖에 없죠. 텍스트 제너레이션, 단순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외의 거의 모든 타스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방식의 이 전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것이 있고,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RLHF 같은 경우에는 챗GPT 만들 때도 활용이 됐었죠. 이 논문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은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형식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혹은 자동화된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정답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이 인스트럭션 튜닝 기법에 의한 연구들은 대체로 다 대량의 데이터를 준비해서 활용했다. 예를 들어서 챗봇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단 pre-trained LM, pre-LM에 대하여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인풋과 아웃풋 형태로 대량의 데이터를 준비해서 챗봇 만들기 위한 대량의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꼭 써야만 했었냐, 이 부분에서 지금 알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데이터셋을 잘 마련해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이 두 번째 방식에 의한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그것은 이제 좋은데, 이 인스트럭션 튜닝 기법 자체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굳이 꼭 대량의 데이터였어야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프로블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프리LM을 특정 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AI 어시스턴트 등과 같은 이런 특정 서비스 혹은 도메인에 얼라인먼트를 하려고 했을 때 전과 비교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스트럭션 튜닝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특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보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선 하이포테시스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리LM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 프리LM에는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어. 그래서 타스크 얼라인먼트를 하기 위해 굳이 과도하게 많은 튜닝 용도의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이 얼라인먼트 용도의 튜닝 데이터는 그저 사람과의 상호작용할 때의 스타일, 포맷을 배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해당되는 타스크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용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소량의 데이터만을 파인 튜닝에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의 똑똑한 프리LM은 얼라인먼트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이포테시스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포테시스 하에 실제로 훨씬 소량의 하지만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데이터 인스턴스들을 준비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컨트리뷰션은 이렇습니다. 약 1000여 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들만으로도 훌륭한 얼라인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얼라인먼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인 튜닝 용도, 즉 얼라인먼트 용도의 데이터와 테스트 용도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데이터 개수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이 첫 번째 가로줄까지의 이 부분이 트레이닝용 데이터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디벨롭먼트 데이터, 마지막 부분이 테스트 용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뭐냐면 average input length나 output length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한번은 봐야겠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양이 적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 양이 적죠. 손수 작성을 한 데이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컨셉이 뭐냐면 양질의 데이터, 손수 작성을 신중하게 해서 만든 양질의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양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능이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데이터들의 준비 과정은 어떠냐? 데이터 수집에 크게 의존은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논문의 저자들이나 아니면은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다이버시티와 유니폼 스타일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맷이나 스타일들을 가질 수 있게는 하는데 해당되는 그 스타일에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특정 타스크, AI 어시스턴트를 서비스하기 위한 타스크로 가정하고 준비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I 어시스턴트에다가 사용자들이 쿼리를 넣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애드버스한 쿼리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 13건 정도 되는 톡시스리한 또 멀레벌런스한 프롬프트들을 직접 만들어내서 포함을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애드버스한 그 사용자들의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만들어낼 AI 어시스턴트는 좀 세이프하게 리스폰스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정답 리스폰스를 함께 끼워서 13건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들의 수집 소스는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것, 그리고 위키하우라는 것, 그리고 push shift reddit이라는 것, 그리고 natural instructions, 그리고 paper authors까지 해서 총 5종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포맷이 어떠한지,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이 가운데 부분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라머 모델입니다. 라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Pre-trained 라머 모델, 기본적으로는 65B짜리를 가지고 얼라인먼트를 취한 것, 그것을 이 논문에서는 리마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마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주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인풋 랭스는 2048이고 학습할 때에는 주로 5에서 10회가량의 입학 횟수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퍼플렉시티 등과 같은 자동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계산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오토매틱한 매트릭은 실제 결과의 퀄리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 기반의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그리고 GPT-4에 기반한 이밸루에이션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전에 우선 결과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pre-LM을 파인 튜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생성해낼 거잖아요. 테스트 프롬프트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 개씩의 레스폰스를 생성하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뉴클레이스 샘플링, P는 0.9 값을 줘서 뉴클레이스 샘플링을 했고 템퍼레처는 0.7, 그리고 레피티션 페널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제 페널티를 줘야죠. 1.2를 설정을 해서 리스폰스를 생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마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있을 거고 또 비교 대상을 다 뭉뚱그려서 베이스라인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베이스라인은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마의 결과와 베이스라인의 결과를 1대1로 맞짱을 뜨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물이 주어져 있을 때 휴먼 이밸루에이션은 2명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내용을 2명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더 나아 보이니? 혹은 두 결과가 그냥 다 고만고만하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2명에게 이밸루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2명이 서로 다른 그 답변을 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nternal Annotated Agreement, IAA라는 이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쓰일 수 있는 매트릭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IAA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2명 다 리마가 좋다고 했을 때 1점을 주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동점이라고 했으면 0.5점, 그 외에는 빵점을 줘서 계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IAA 점수는 크라우드와 크라우드 간의, 고용한 사람들 간의 IAA 점수, 고용한 사람과 오서도 지금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이밸루에이션에. 그래서 오서와 크라우드 간의 차이, 오서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78점에서 82점 사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80점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휴먼 이밸루에이션만 취한 게 아니라 이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프리-LM 중에서 GPT-4, 굉장히 성능이 좋죠. 이 GPT-4를 테스터로 취급을 해서 똑같이 이밸루에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준 것과 동일하게 인스트럭션을 줘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IA 점수를 이 GPT-4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크라우드와 고용한 사람과 GPT 간에, 또 이 논문의 저자들과 GPT 간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각각 78점, 79점 정도가 나왔다.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간에 계산한 그 점수와 거의 유사한 점수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AA 점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이죠. 80점 언저리로 해서. 그리고 이 점수가 오서와 크라우드 간에 굉장히 갭이 큰 게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그 실험 결과는 믿을만하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 GPT-4가 보여준 이 IA 점수가 사람과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 일단 GPT-4가 이밸류에이션 툴로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할 만큼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그 실험에 사용한 기본적인 모델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리마 모델인데 65B 파라미터짜리 리마 모델로 지금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된, 제너레이션된 리스폰스의 품질을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사람들이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물이고, 오른쪽 거는 GPT-4가 내어준 결과물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5개가 있는데요. 알파카 65B, 다빈치 003, 바드, 클라우드, GPT-4 해서 5개가 있고요. 여기서 알파카 모드만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상위 체급이에요. 자, 그러면 비슷한 체급과 비교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 부분은 사람들이 리마가 더 좋은 결과를 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 비교적 좀 중간 정도 되는 파란색은 동점이야 라는 거고, 제일 옅은 색은 리마가 졌다 라고 보는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한눈에 보더라도 이 짙은 파란색이 훨씬 바가 길죠. 게다가 적어도 비슷한 결과를 냈다라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 74%가량은 리마가 알파카에 비해서 그 이상의 결과를 내어주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GPT의 경우에는 심지어 83%까지 더 좋게 본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알파카가 체급은 비슷하지만 리마에 비해서 파인튜닝 용도의 데이터가 대략 52배나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양의 대략적으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갖고 파인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일 겁니다. 이제는 더 큰 체급들과 비교한 내용들인데요. 이 다빈치 003부터 해서 GPT-4까지 이 결과물들을 보면은 짙은 파란색 비율이 훨씬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 더 좋은 결과물 내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타이까지 합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적어도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는 것들까지 함께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3%에서 65% 정도가량은 리마가 그 훨씬 체급이 큰 모델들 그 이상의 결과를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PT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는 않아요. 34%에서 77%,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가량은 리마가 적어도 베이스라인 이상의 결과를 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비교 대상 모델의 GPT-4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PT-4 자신이 생성해낸 그 결과물에 비해서 리마가 내어준 결과물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한 게 무려 19%나 있었고, 자기 자신이 낸 결과물인데, 지금 오른쪽 거는 GPT-4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GPT-4 자신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마가 이긴 게 19%나 된다는 거죠. 타이까지 합치면은 34%나 되죠. 그래서 34%가량에 대해서는 왜 리마 결과가 내가 내어준 결과보다
더 좋다고 했을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결과가 좀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실험은 다른 베이스라인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리마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마가 주어진 테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한 리스폰스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fail, pass, excellent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만족도를 태깅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5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아주 좋다고 했고, 그리고 38%는 뭐 양호하다, 12%는 f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와 엑설런트를 합치면 88%나 되죠. 88% 정도의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그래도 주었다, 양호한 답변을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88%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혹시 이 테스트 용도의 프롬프트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녀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포맷과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른 20개의 별도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랬더니 대략 80% 이상에서 또 패스 이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용자들이 AI 어시스턴트에게 adverse 쿼리를 날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 50개의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30개는 safety related 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쿼리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 중에 80%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잘 세이프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내용은 Diversity, Quality, Quantity에 관련된 실험 내용입니다. 이때 사용한 모델은 65비짜리가 아니라 7비짜리 Pre-trained 라마 대상으로 파인튜닝한 거, 그러니까 7비짜리 리마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방법은 이 테스트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5개씩 리스폰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에 챗GPT, GPT 3.5로 되어 있는 챗GPT를 통해서 1점에서 6점 사이로 해당되는 그 리스폰스가 몇 점인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어요.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후에 평균 점수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우측 상단에 있는 피겨 5를 보시면 되는데,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과 그리고 위키하우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비교를 했는데요.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 2000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인튜닝을 한 리마와 위키하우 2000개를 가지고 파인튜닝한 리마가 생성한 리스폰스들에 대하여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험 방법대로 점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계산했더니 이 퀄리티와 퀀터티가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으면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퀄리티와 퀀터티가 비슷하다면 다이버시티가 높을수록 좋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버시티라는 게 어떤 포맷이나 문장의 포맷이나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택 익스체인지는 본디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 스타일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는 위키하우와 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그런데 그 퀄리티 측면에서 스택 익스체인지는 위키하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그 꼬리가 길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녀석도 있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파인튜닝을 했을 때 3.83점을 달성을 했고, 그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3.33점, 대략 0.5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키하우 데이터가 스타일이 통일되어 있고 비교적 좀 더 정갈한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위키하우와 필터드 스택 익스체인지를 비교해보면 보시다시피 필터링이 잘 완료가 된, 퀄리티가 비스무리하게 유지된
그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에 의해서 파인 튜닝이 됐을 때 더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 결과물의 질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퀄리티 측면도 같이 담고 있죠. 그러니까는 스택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을 필터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을 때와 필터링을 하고 나서 파인 튜닝에 사용을 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터티와 다이버시티가 만약 비슷하다면 이 둘 간에 비교하는 거죠. 같은 스택 익스체인지끼리 퀀터티와 다이버시티가 비슷하다면 퀄리티가 좋을수록 높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터티 관점으로 보자면 스택 익스체인지의 데이터 양을 조절해가면서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 세로축은 제너레이션 퀄리티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number of training examples, 그러니까 대략 2000개부터 해가지고 32,000개 정도까지 데이터셋 양을 증가시키면서 봤는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좀 떨어지는 감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나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퀀터티는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실험 내용입니다. 멀티턴 다이얼로그에 대하여서 2번의 시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도는 1000개의 싱글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후에 10개의 테스트용 그 대화 시나리오, 멀티턴이겠죠? 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fail, pass, excellent를 사람들이 태깅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싱글턴 챗봇으로서는 정말 훌륭하다. 심지어는 이전 몇 개의 턴에서의 컨텍스트도 약간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우 신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티턴 챗봇으로 제대로 얘네들을 써먹기에는 낙제점이다. 그 근거로는 앞서 제가 테스트 컨버세이션 1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6개 테스트 컨버세이션에서는 심지어 3번의 턴도 넘기지 못하고 페일했다. 그러니까 대화 턴이 3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대화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대화를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빈도수를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보니까 42개의 턴 중에서 15번 페일을 관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턴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요.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었던 1000개의 싱글턴 데이터에다가 30개, 불과 30개 데이터만 더 더했어요. 이때는 멀티턴 데이터. 네, 멀티턴 데이터니까 굉장히 준비할 때 많은 노력이 들었을 건데 근데 3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서도 20개는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추출한 거. 물론 좀 그 데이터 추출한 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보정은 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정한 데이터 20개와 직접 만든, 저자들이 직접 만든 10개 합쳐서 총 30개 1030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 셈이 되겠죠. 그렇게 파인 튜닝이 된 결과로서 이제 보니까 싱글턴은 물론 멀티턴 챗봇에서도 꽤 괜찮아졌다. 그 수치가 이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피규어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기 이 짙은 게 엑셀런트, 가운데 있는 게 패스, 매일 이게 페일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시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시도의 결과거든요. 확연하게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율을 봤더니 46개의 턴 중에서 한 번만 페일을 할 정도로 훨씬 좋아졌다. 또한 첫 번째 시도에 비교를 했을 때 10개의 테스트 컨버세이션 중에서 7개에서는 확실히 이 두 번째 시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3개에서는 첫 번째 시도와 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차입니다.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데이터가 맵다. 작은 용량의 데이터이더라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만 그런다면 수많은 데이터 못지않게 얼라인먼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퀀터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퀄리티 다이버시티가 좋지 않다면 양이 아무리 많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리 LM을 가지고 지금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임의로 주어진 그 특정 타스크에 대해서 1000개 내외의 파인 튜닝용 데이터가 준비만 돼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심지어 구체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멀티턴 데이터 30개만 갖고도 멀티턴 대화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죠. 퀄러티와 다이버시티에서는 어떻습니까? 퀄러티는 높을수록, 그러니까 포맷과 스타일을 태스크에 맞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줬을수록, 또 다이버시티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포맷을 존재하게끔 해주었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은 AI 어시스턴트 개발을 가정하고 실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앞에서 나온 이 모든 실험 결과는 다 AI 어시스턴트를 개발한다는 가정하에서 실험을 한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논문과는 다른 타스크들 혹은 다른 도메인의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논문의 실험 결과와 다소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가진 이 메시지, 작은 데이터가 맵다. 이 메시지 하나만큼은 분명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